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미국분 얼마나 유명하신지 분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한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발언 같은 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 좀 이렇게 지면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공부 좀 해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가치도 없는 건데, 그 교수가 진짜 진정한 학자의 심정에서 논문을 썼다면 그 사람의 그 학문의 자유에 의해서 썼다고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일본 우익의 돈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위안부 문제 자체가 국제사회에 더 많은 이슈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관심거리를 가지게 되게 되고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 정부가 과거를 직시해야죠.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 한국과 일본이 어쨌거나 만나서 풀고 그래야 되겠죠. 협상이나 타협이라는 게 한쪽만 의견이 수렴돼가지고는 서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의 그런 전쟁과 관련된 이 사후 정리 관계를 보게 될 때 역사적인 그런 청산을 거쳤는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계약관계에 의한 매춘부라고 주장한 존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파문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인 학생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다가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논문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국 역사학계의 저명학자들이 잇따라 항의 성명과 비판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연판장에 서명한 학자들이 벌써 2,3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까지 나서고 미국과 중국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반인륜적 범죄임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북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논문 게재 예정이었던 국제학술지가 이달 예정 논문 출간을 미루고 램지어 교수에게 5주간의 소명 시간을 주었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죠. 램지어 교수의 논문 파문이 갖는 의미와 파장, 향후 위안부 운동에 어떤 숙제를 남겼는지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논의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국제법 분야의 권위자시죠.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신철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크 램지어 교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하버드 이렇게 붙으면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판이 커지죠. 또 게다가 이제 뉴욕타임스가 또 최근에 이걸 관심을 가져하면서 수많은 권위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상황 어떤 시각에서 보시는지 간단히 세 분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내용적인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희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우선은 그 역사적인 진실을 이 램지어 교수가 부정하고 있다. 어느 분야보다 또 이 학자들은 그 진실, 팩트,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바탕둔 논리라든가 예. 자기의 철학적 해석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거 국제사회나 국내사회나 또 일본의 양심 있는
모든 분들이 대단히 참 안타까워 있습니다. 단 하나 예로 우선 국제사회는 아시겠지만은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소위 쿠마라스 와미가 특별보고관이 이미 조사를 해서 여기다 판정이 났습니다. 네. 이것은 전시중 일어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반인도적인 범죄, 인권 침해다. 예. 이렇게 했고 이에 대해서 처방까지 8가지 쫙 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8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일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느냐 문제에서 일본 정부에 권고를 했죠. 이 특별보고관이 이 뜻에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했으니까 일본 정부는 합당하게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권고했는데 일본 정부는 전혀 취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시지만 고노다마라든가 그 이후에 일본의 역대 정부는 특히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해서는 강제성이라든가 말이죠. 그리고 일본 관의 관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런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아주 잘못된 이러한 사실 위에 이 논문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이분의 학자로서의 어떤 진정성을 저희들이 인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그다음에 당사자들까지도 사실 인정된 그 사실을 이상하게 뒤집는 이야기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를 전해주셨는데요. 후사카 유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사실 그 1993년에 고노 담화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그 불씨는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온건한 그 보수 세력은 고노 담화를 내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간제성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극우 세력은 고노 담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서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층의 온건 보수하고 극우의 대립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요. 그러나 거기에 2016년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했죠. 그 재판이 이번에 또 1월 8일에 한국의 순서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녀상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들은 상당히 조바심을 느꼈고요. 특히 독일 미테그에서의 소녀상 설치가 의회에서는 그 용 설치를 결정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밀리는 부분에서 극우는 일본 쪽의 극우 세력 그리고 렘지오는 그 일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하버드대라는 코니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그 유엔 인권위의 견해 그거는 위안부는 손노예였다라는 견해 이것을 뒤집어야만이 일본이 지금 아주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소녀상 사건으로도 나타났듯이 일본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뒤집기 위한 극우적 노력. 이게 일환으로서 이제 이 램지오 교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결과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럼 이신철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을 좀 짧게 얘기하라 그러면 산케이로 대변되는 일본 우익 정치 세력들이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떤가 간보기에 나섰다가 된통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역사적
진실에 기반한 역사 문제 이런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변질시켜서 이게 마치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대립 이런 걸로 만들려는 전략 자체가 국제 학계, 학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히 좀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위안부 피해 문제가 국제 문제화 되었고 그리고 이 식민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은 그 미국에서 반인종차별 운동이 있었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그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흐름이 미국 사회에 상당히 강하게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극우의 간보기. 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간보기가 잘 안 먹힌다라는 게 지금 의식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응의 수준으로 볼 때 이제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신철 소장님 말씀 나온 김에 이런 이제 이 논문의 주장, 이 자발성, 자의에 의한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어주시죠. 역사적 사실에 관련해서. 예, 이게 참 너무 뭐 엉터리 주장이라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일단 신뢰할 만한 무슨 뭐 이런 약속 또는 계약 또는 뭐 공평한 계약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자체가 좀 말이 성립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램지어 교수가 들고 있는 사례는 일본 여성 중에 이 매매춘에 이 종사했던 여성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의 문제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식민지 이 조선에서는 그런 일본에 쓰였던 법적 체계나 계약 관계가 전혀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선 식민 조선에서는 특히 나이 제한까지도 이렇게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계약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고 이런 어떤 이 모집이나 그리고 이송 그리고 운영 이런 것에 군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이미 93년에 고노다마에서 인정을 했고 심지어는 2015년 합의에서도 그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어떤 일본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엉터리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 현지에 쓰였던 위안소 생활 자체가 상당히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뭐 돈도 많이 받았고 또는 뭐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계약 기간보다도 일찍 돌아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사례로 문옥주 이제 피해자를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데 이 문옥주 할머니 같은 경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대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프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일본 헌병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탈출하다시피 나오는 거죠. 그런 사실은 눈을 감아버리고 돌아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 역사적 사실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성의 매매춘 또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 램저 교수가 가지고 있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주변의 구조적인 억압, 예를 들면 식민지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전쟁 상황,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여성이 생존하기 위해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성산업에 종사하게끔 되는 어떤 구조적인 폭력 이런 문제를 안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전시 성폭력 이런 문제 자체도 좀 이렇게 경시하게 되는 이런 어떤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 자체가 주장하고 있는 기반 자체가 좀 대단히 허약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 문제를 적혀 주셨는데 일단 역사적인 접근법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자신의 시각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이제 사실들을 수집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심지어 그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거고. 게다가 이제 그 어떤 가치나 시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시성 폭력의 문제를 그리고 매매춘에 관련된 문제를 지극히
그릇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네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역사학에서 또는 뭐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료고, 그렇죠. 그다음 피해자들의 구술이라는 것을 배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장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램지 교수는 사료를 편협하게 활용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술을 무시하고 현장성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기본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 사람이 이제 경제법 쪽에 굳이 전문가로 얘기하면 경제법, 역사학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법인데 어쨌든 법과 뭔가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계약 문제를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장 교수님께서 이 법과 연계된 이 사람의 논리 전개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조금 관련하고 또 고민을 드리면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6년 인권위원회 바로 소위 특별보고관인 구마라스와미가 용어의 정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팩트를 어떻게 보느냐 있습니다. 그때 어떠냐면 일본군 성노예라고 했어요. 그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군 성노예, 소위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이건 뭐냐면 위안이라는 말 써서 안 된다 이게요. 그렇죠? 위안. 응? 일본식 용어죠. 그렇죠. 자발성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속에서 또 일본 군에 이야기하니까 관이 관여했다. 또 자발성이 없다. 그래서 이 용어는 국제법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 내부에서도 이 용어를 소위 일본군 성노예, 노예다 이거죠. 자발성이 없다. 그러니까 노동계약이 아닌 노예다. 관여했다. 여기에 1996년 바로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 바로 이 특별보고관이 앞으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논문을 쓸 때는 대개 이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앞으로 해결책도 한 6가지 쫙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이 교수님의 논문은 상당히 국제사회가 정리를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게 조사를 다 뭐 피해자, 가해자 다 만나보고 또 정부 부분, NGO 부분 다 만나본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각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한일 간에 서로 툭탁툭 싸웠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 아까 93년에 사실 이미 고노다마에서도 강제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점점 더 이 국제적인 어떤 시각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책을 딱 들어가니까 일본 내에 역사의 중심에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가미되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에는 특히 아주 과거에 있는 이런 어떤 그 한일 간의 논의, 논리 이런 거 다 부정하고 65년 협정과 2015년 12월 28일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죠. 합의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 그 3.1절 극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제는 당신들이 답할 때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상당히 이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정말 이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우리 여성들의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상당히 정리가 돼 가는데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국내외 사회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이런 그런 학술 논문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리된 역사적 사실들,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이제 좀 정비된 사실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산적이지 못한 이제 학문적인 논의를 빙자한 그런 이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흔히 뭐 역사 부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일본에서도 뭐 그구들이 이제 역사 부정론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학술이라고 하는 틀로는 사실은 별로 잘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저술의 형태나 되게 저널리스틱한 어떤 그런 글 수준인데 이제
이번에 이게 이제 논문의 형태를 띠고 나오니까 이제 생기는 더 파급 효과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교수님? 예, 일본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13년 이후 쭉 극우 쪽에서는 이것을 뭐라 할까 반론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반론으로 쭉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논문 형식은 아니었고 책이나 그렇죠. 그냥 아티클이죠. 그냥 글에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곳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2018년에 일본하고 미국에서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마이켈 양라는 저널리스트가 하나의 책을 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그게 그러나 논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저널리스트가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산케신문하고 같이 냅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쭉 있어 왔고, 이번에 사태는, 특히 하버드의 교수라는 사람을 활용하면서 논문 형식으로 또 최고의 세계 학부의 최고봉의 하버드대 교수가 냈다라는 것으로 또 그 사람들의 하나의 작전이 여기까지 왔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문 세계 쪽에 안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간판이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솔직히 보면 이제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지지만 그 논문들 중에 보면은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논문도 있고 솔직히 학술적 성과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논문들도 있으나 학문 세계 안에서 어쨌든 이게 걸러지긴 하잖아요. 이렇게 발표는 됐지만 실제로 이제 주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나름대로 유력지라든가 유력 교수, 유력학과의 교수에 의해서 이제 이런 논문의 형식으로 띄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한번 나오고 나면 대중적인 파급 효과는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보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서로 번갈아 써주는, 참고, 말씀하셨지만, 신문이 써주고, 그다음에 다른 책이 써주고, 또 그거를 다른, 이를테면 나쁜 논문이 또 인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름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 이제 간복이라는 표현 아까 이 소장님이 써주셨는데, 굉장히 목적의식적인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실체화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 우익들, 특히 이제 산케이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은 자신들이 이때까지 십수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연구비도 많이 제출을 했고 어떤 논리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일정하게 영향력을 미쳤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이번 논문을 통해서 자기 신문 지면에 함으로써 상황을 좀 간보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일본 정부는 사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논문을 써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비를 받은 연구자들이 알아서 이제 그런 논문들을 생산해 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램저 이 논문 이전에 이미 그런 논문들이 있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어떤 전망 속에서 진행되어 왔었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램저 교수가 이제 미츠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그래가지고 직접 지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또 살짝 이제 오해되는 경향도 있는데 원래 이제 사실 기금에 의한 교수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이게 실제 이른바 이제 일본 돈에 의해서, 일본 자본에 의해서 또는 일본이 벌이는 여러 가지 공공의기에 포획된 그런 식의 이제 학자들의 일군의 모습들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사카 교수님? 아무래도 미쓰비시 재단이라는 재단은 아주 고대한 재단이고요. 하버드에 대해서도 램지아뿐만이 아니라 이공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램지아는 아주 크게 일부이고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X는 어마어마한 X 그 중에 일부가 램지아에 대한 그 자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미쓰비시는 하버드에 있어서는 상당한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주죠. 고객이죠, 고객. 그러한 기금에
많게는 25%까지 학교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그 15%까지는 아주 좋은데 더 미쓰비시도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인류에 대한 공헌이라고 말하면서 그중 극히 일부가 인류에 대한 공헌이 아니라 일본 극우에 대한 공헌 이렇게 나타난 것이 이번에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램지오 교수 자체가 그러한 일본의 극우적인 성향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한 문헌들이 거의 다 그쪽에 그러니까 극우적 혹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그러한 문헌에서 많이 인용을 했고요. 사료도 아니라 그런 극우 매체들의 것들이죠. 매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다른 쪽의 주장도 일단 짚어 가면서 가야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무시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형된 어떤 전체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는 그러한 논문 현식입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극우적 성향을 보인 학술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또 2년 전에도 간도대 지진, 조선의 학살 건을 이제 다룬 논문이 이제 그와 같은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2000년대 중반전도에 위안부 문제하고 교수라는 논문을 더 냈어요. 그거는 한국 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선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라는 내용. 그것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의견이죠. 그것을 논문 형식으로 더 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던 교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출판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사실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한 논문이긴 했는데도. 그러니까 청의책으로 나가야만이 어떤 면에서는 간도 대지진에 대한 논문도요 2년이나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상으로는 그냥 다 출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의책으로 낸다라는 것은 어떤 학회지가 인정하여서 내는 것인데 거기까지 2년 이상 걸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간도 대지진의 논문에 있어서는 그거는 고치겠다고. 그러니까 2년 이상 논문으로서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요즘은 하도 이제 논문은 빨리빨리 출판되니까 온라인으로 선출가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따로 묶어가지고 이제 종이책에 내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기간이 2년 이상 걸리고 있다는 건 사실은 리젝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제 하버드대의 반응, 특히나 초기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그렇죠? 하버드 총장이 이제 학문의 자유,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는 이유로 옹호하는 건데, 이게 아까 허스카 유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가 이런 일본식 자본에 포획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말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희 교수님. 이번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 학문의 자유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 기본권에 모든 기본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나 국가 안보나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이 학문의 내용 자체가 이 노예제도, 성적인 노예제도를 있는 팩트를 부정을 한다 할 때, 저는 이거는 조금 아무리 학문의 자유라 하더라도 어떤 충분한 근거 없이 그런 이미 입증된 사실을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 필자가 학자로서 좀 책임이랄까 최소한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이 교수님의 혼자의 작품보다도 저는 상당히 일본의 아까 2003년 고노다마가 났을 때 일본의 우익들 입장은 사실 좀 달랐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들이 일본의 정치권이 어떻든 우익적인 정권이 확고하게, 특히 2012년 13년에 아베가 재집권함으로써 그것이 영토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 전반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는 12월 28일이라는 바로 한국 정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거의
사실 좀 얼버무리는 그런 이상한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아베가 물러나도 역시 2019년에 스가가 그걸 이었는데 일본의 그 우익적인 이런 역사에 대한 어떤 시각은 끊임없는 어떤 큰 로드맵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의 논문도 뭐 2018년에 어떤 저널리스트가 뭐 매춘 뭐 이런 언급했듯이 이런 어떤 뭔가 커다란 어떤 큰 그랜드 플랜이라는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때를 이렇게 보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한번 두 가지 정도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일본의 돈의 힘. 그렇죠.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죠. 외국 나가 보면은 서양 각국에 사실 되게 요충지에 일본 문화원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돈 같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이게 이제 한국에 비해서 보면 규모도 크고 이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이른바 이제 일본의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미국이나 학계 같은 데에 미국 정부나 학계나 의회 같은 데에 충분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신천 소장님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뭐 어느 국가나 이제 자신의 역사나 어떤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호사카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미쯔비시가 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좀 과도한 어떤 그 돈의 힘에 좀 작용한 측면이 일단은 뭐라 그럴까 이제 하버드 총장도 학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그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계속 운동해오는 과정에서 일본의 외무성과 관련된 활동에 대단히 놀랐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 뭐 이렇게 학술 자금되고 하는 게 이제 500억 이상 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그런 어떤 돈의 규모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 위안부 문제 연구 전문 교수라든지 또 이제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전공 교수들을 외무성에서 직접 초청해서 한 달 가까이 일본에 이렇게 뭐 여러 곳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제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는 교수들조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섭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오래된 장기 플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죠. 모든 공공외교는 다 누구나 어느 나라나 이제 하는 일인데 그중에 좋은 일도 많고요. 근데 이게 가지는 이제 직접적 간접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접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논문을 쓰고 부탁해서 뭐 주문형 논문을 쓴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그래서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하지 않거나 이제 이런 행동들로 보이는 거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일본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호사카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이 문제는 뭐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일본 언론 측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초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산케이 신문이 이 램지아에 대해서 기사를 썼고 옹호하는 기사를 썼고요. 그 이후에 산케이가 또 한 번 기사를 썼고 그 이후에 가십 신문 쪽에서 기사를 쓴 것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 이쪽에 한겨레라든가 혹은 그 한국 쪽의 매체가 일본말로 그쪽에 낸 것이 대부분이고요. 한국 매체가 일본어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용합니다. 이유는 알려지면 오히려 위안부의 실상이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을 좀 우려하는 그러한 눈치가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램지오 사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달 정도 가지 않습니까? 5주나 반박하는 램지오 교수에 대해서 반박에 대한 반론을 더 주는 시간을 줬다. 5주나. 저는 이 5주가 또 일본 극우들이 많은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일본의 특히 극우 언론들은 다시 대거
나타나가지고 역시 위안부는 뭐뭐였다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닌가 조금 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긁어부스럼 안 만들겠다는 정도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5주라고 하는 시간을 준 게 논문이 워낙 부실해서 그렇다라는 해석도 있는 반면에 말씀 또 들어보면 이 5주 동안 최대한 반박해봐라, 최대한 자료 동원해서 반박해봐라 할 때 이제 그구들이 이제 꽤 자료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시네요.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논문이 뭐 철회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좀 해결될 것이다 또는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견해 좀 있으신가, 이장희 교수님? 사실 저렇게 되면 이제 일본 정부가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3.1절 날 대통령께서 또 한일 간에 사실 역사의 문제와 또 이건 좀 우리 별개로 접근을 하되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로 돼 있다. 지금 일본이 일체 우리 정부와 관계를 좀 이렇게 안 만나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일본이 저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일본에 이제 뭐 올림픽도 있고 말이죠. 뭐 등등 그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또 협조할 의도도 이렇게 남겼고요.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나름대로의 한일 간에 일본이 주장하는 해답이란 것은 뭐 항상 국제법을 한국이 위반했다. 어떤 국제법이냐. 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합의 위반했다. 그런데 사실 65년 청구권 협정은 2005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잔존 책임이다 해가지고 문서 공개 위에 우리 정부도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2000년 이후에. 그리고 2015년 이 한일 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합의는 맞다. 그것까지 맞아. 그러나 이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리 또 정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2015년 합의에 대해서는 우선 국제사회가 아주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엔 뭐 차별위원회라든가 또 여기에 사실 그 NGO라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안에 가장 우리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거기도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최종적인 해결이다. 이 해결이 이제 더 이상 이거로서 언급을 못한다. 이건 국제법 논리에 아주 맞지 않는 거거든요.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란 게 이게 특히 인권 문제 또 반인류 범죄 있거든요. 이 피해자들은 국가 사이에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만족할 때까지 언제든지 시효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불가역적이라는 건 그걸 국제사회에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허용 안 되죠. 이걸 일본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도 합의니까 지켜야 된다지만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면 노예를 서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합의? 개인과 개인 사이도 계약 자치 원리가 있고 국가와 사이는 조약 자치 조약 체결 자유가 있다지만 그 조약의 체결 내용이라든가 계약 자치 내용이 반인륜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건 원인 무효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종래에 국제사회가 한 입장이 딱 정리돼 있고 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2015년에 조금 우리 정부 입장이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정부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과정을 NGO와 끊임없이 지금 토의를 하면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할 용에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일본이 여기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이런 계약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하고 어긋나지만 서로 일부 그런 계약이 있다 손치더라도 원인 무효의 계약이었던 거고 내용 옛날에. 자체가 반인륜적이라든가. 마찬가지로 2015년 합의도 합의는 맞는데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합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문제시 삼을 수 있는 비슷한 정도의 어떤 문제의식이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정부나 아니면 기타의 사회단체적인 해결들이 좀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동안 들어온 청취자 의견 가운데 몇 가지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847님, 하버드대에 실망했습니다. 최고의 대학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일본, 특히 극우 보수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건 일본 자국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방조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9866님, 위안부가 아니고 성노예라고 해야 합니다. 소녀상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싸울 때는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손효금님, 램지오 교수도 문제지만 일본의 우익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내 일부 교수들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우리부터 집안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9682님, 램지오 교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논문 덕분에 일본의 만행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8271님, 램지오 교수의 논문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이나 학자들의 목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쉽고, 그런 의미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무리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거짓 논문과 보고서를 남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밝혀지는 진실은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해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8823님, 더욱 비통하고 분노하게 하는 건 우리나라의 교수라는 자들이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램지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친일 청산을 못한 업보라고 봅니다. 학문의 자유는 진실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영역이지 가짜나 거짓, 은폐까지도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제안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친일적 성향이나 관련 주장을 하는 이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국가기관의 취업까지도 제한하고 파면할 수 있는 친일청산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치 처벌에 버금가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위안부에 대한 매춘부 주장을 펼친 역사부정론적 논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명예교수,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정대 교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 의견도 이제 보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게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그 국내 학계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냐, 외국에 제대로 된 논문과 보고서를 좀 알리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측면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견으로 좀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재 아까 이제 이장인 교수님께서 이미 확정된 사실,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지만, 위안부 관련돼서 특히나 90년대 이후로도 굉장히 누적된 그런 국내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충분히 외국에 소개되거나 알려지거나 학문적으로 공유되지 못한 측면이 있긴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논문으로 나간 논문, 그리고 세계 그 초명 저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SSCI 논문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위안부 문제가 실린 적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그 속학들에게 많이 알리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그 국가가 주도해서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독도 문제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요. 독도 문제는 국가, 그리고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아래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그리고 평산북도가 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위에서 아래까지 여러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뭐라고 해도 전체가 가동할 수가 있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민단체의 힘이 아주 컸던 거죠. 네네네. 네, 그러나 그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비리 문제로 조금 지금 휘청거리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이게 인권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국가가 나서야 되고 또 청와대도 정확하게 나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의 시민단체들이 좀 뭐라고 할까 관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나 중국 8개 나라하고 지역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일본의 반대로 보류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의 반대에 대해서는 한국에 알려진 바는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 일본이.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톤에 의해서 그렇죠. 유네스코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유보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특히 일부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네. 일본 쪽에서 나온 보도를 쭉 보면요. 일본의 나데시코 액션이라는 극우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극우 여성 단체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러니까 램지오 같은 상당히 왜곡된 자료를 유네스코에 함께 올렸습니다. 아하, 그때. 예.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가 한 이야기가 이게 양쪽의 주장이 충돌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류한다. 네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논리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흔적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시민단체도요. 그 결과가 램지오 같은 사람의 든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보고요. 너무 바로 하면 바로 그 외교적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부분이 다 막혀버리니까. 그러나 이제 인권 문제, 특히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문제, 이거는 이미 국제적으로 저는 많은 인권 기구에 의해서 또 많은 여성 기구에 의해서 또 일본이 맺은 조약 1933년 그 강제노예 금지 조약이라든가 또 부녀자 매춘 금지 조약이라든가 그 조약이 일본에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완전히 이게 올라가면 다 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기회 있는 대로 외교 공간에 이 리포트를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제가 이 국제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국제법에 있고 국제법 협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한 7년 전에 그게 코리안 이어북 오브 인터내셔널로 해가 국제법 연감이라는 한국과 관련된 예민한 이슈.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 피스 팔라스 평화궁에 왼쪽 오른쪽 한쪽은 ICJ가 있고 한쪽은 PCA 제가 관계하는 있는데 거기에 있는 특히 ICJ 뜻 가면 이 바닥에 일본의 문장이 쫙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모 국회의원들이 그걸 딱 보고 난 뒤에는 나중에 차 마시면서 화를 냈단 말이죠. 왜 여기 일본 문장이 있느냐, 한국 문장 왜 없느냐 하니까 한국도 그걸 정식으로 요청을 해라. 네. 정식으로 요청하면 우리가 또 한국을 위한 그런 어떤 문화를 알리는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상술중재재판소에 그걸 우리가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아마 제가 노력해서 한국의 무슨 문화적인 그런 것을 아마 그 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이제 시각을 국내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이 국제적인 문제에 좀 시각을 돌려서 일본처럼 또 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하도 대학에서 그 논문 그 성과 이런 거 강조하면서 영어 논문 많이 써라에 대한 반발감이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왜 이렇게 자꾸 영어를 써야 되냐고 이제 강조하느냐. 근데 사실 효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력 학술지에 특히나 한국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식의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영어로 잘 쓰여진 보고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출판이 되면 그것이 가진 효과는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이제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 일본도 다 조약으로 연결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공공 외교나 개입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이 부분 또 이신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좀 약간 다른 의견도 네. 좀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위안부 관련 자료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SSCI 뭐 논문도 써보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한국의 연구 성과의 수준이 높다. 높죠. 그리고 일본의 연구 수준도 높기 때문에 예. 그것이 국제 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것이 이번에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순식간에 한국에서 왜 이렇게 늦냐라는 이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늦었던 이유는 이것은 논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수준이 너무 함량 미달이다라는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마크 램저 자체의 그렇죠. 논문이. 그래서 예. 이거를 그렇게 막 대응해서 예. 큰 아주 훌륭한 논문처럼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좀 키워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것이죠. 학문의 어떤 그 기본이 안 갖춰졌다라는 것하고 동시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정부가 이미 인정한 그런 상황 사실조차도 예. 부정하는 그런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좀 논문의 가치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민간의 대응은 좀 다른 나라를 다 포함해서 그 상당 부분 학자가 또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네. 분들이고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일정하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부가 할 역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자 구제는 위안부 문제에 한해서는 일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나 강제동원이나 다른 식민지 피해 일반에 대한 어떤 정부의 관심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예를 들면 고노다마에서 이미 다 인정했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위안부 설치, 관리, 이송에 구 일본군이 관여했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군의 관여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라고 이미 담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 합의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군의 관여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아베가 직접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한 문제입니다. 이미 이런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을 양국이 힘을 합쳐서 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2015년의 약속입니다. 구두 합의가.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엔에서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까지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피해 여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활동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라는 이런 명확한 자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민간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일정하게 좀 많이 했는데 체계적이지 못해요. 예. 이게 중구난방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박물관이 없습니다. 독일인들이 와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와보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건 식민지 시대 역사인데 어디 가서 봐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현실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일본의 총리나 아니면 일본의 어떤 그 시민단체나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식민지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상징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엔 아주 또 한 가지 딱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가 할 일은 이제는 일본 정부를 너무 시시콜콜 상대할 때가 아니다. 일본은 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인권의 문제라든지 식민지 지배 범죄에 대한 청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의식이 너무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낼 때다. 우리가 이때까지 왜 그게 좀 일본은 계속 국제법을 들고 나왔냐 하면 국제법 자체가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 옹호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국제사회의 이 흐름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도 지금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조금 있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이제 명확히 이제 밝혀주고 그것을 판결로 이제 만들어준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영문 번역을 해서 세계사회에 알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법부가 이런 의미 있는 세계 인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국제사회를 상대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식민지 박물관 같은 걸 용산 공원 같은 데도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탈식민의 과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보편적 논리로 보편적 가치로 만들 것이냐 이런 어떤 큰 틀의 어떤 움직임은 정부가 할 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이론을 제공하는 것은 민간이 할 일.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정치화보다는 역사 문제로 탈식민의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문제가 이제 부끄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국제 보편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거를 당했던 나라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려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구 제국들이 왔을 때도 이제 그 부분을 목격하고 같이 좀 추념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제 적극화시켜야 된다. 용산공원 같은 데 예를 들면 탈식민 평화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 역사도 거기 좀 쓰게 전시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세계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어떤 탈식민과 평화운동의 근거지로서 한국이 나설 자격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식민과 냉전의 가장 큰 피해자고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극복해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명명하자면 K-피스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한국형의 어떤 세계 이 평화운동 이런 어떤 메카를 탈식민 운동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것은 일본을 상대할 일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내부의 동의와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크게 낼 때 실현 가능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쪽 학문조례에서 보면 이제 이른바 탈식민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또 이제 되게 좀 유행도 되고 되게 좀 서양의 또 유명한 학자들이 또 좀 아는 척하고 이럴 때는 또 그걸 기본으로 삼는 게 또 유행처럼 이제 돼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국제법 언급도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장희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국제법의 기존 흐름은 상당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다 서양 제국들이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자신들의 지배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일부 있었던 반면. 최근에 이제 흐름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것이 이제 좀 진보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언급을 주셨는데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좀 있나요? 지금 국제법은 뭐 정확히 말하면 휴머니제이션 오브 인터내셔널로 국제법의 인도주의화 이게 큰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스테이트 이뮤니티 그 국가 면제 이론이 이번에 지난 1월 8일 날 바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소위 배춘희 우리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중앙지법이 단호하게 국가 면제는 소위 반인륜적 범죄는 국가 면제가 정되지 않는다라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발전 추세에 가는 거죠. 물론 일본은 2012년 이태리하고 독일 사례 소위 페니 사건이라 하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국가 면제 이론을 해서 깨어져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태리는 다시 최고재판소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것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손을 들어줬고 또 그리스 법원에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 이 국제적인 흐름이 특히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주의적인 찌개가 많아요. 뭐 결정적 기이론이라든가 선점 이론이라든가 이 전부 시민주의적인 시각이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지금 없어지고 요새는 실효적 지배다 뭐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곳곳에 이와 같은 그 탈시민주의적인 또 국제법 인도주의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소장님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와 같이 국제적인 시각의 흐름에 반하는 그 일본의 좀 우익 중심의 그 정권, 저 국제사회가 정말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잘 가다듬어서 거기에 대한 NGO를 지원해주고 또 학자들 지원해주고 때로는 정부도 인권에 관해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소리를 조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추모관도 짓고 말이죠. 당당하게.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대중적 분위기나 국민적 분위기는 한일 갈등이 있더라도 차라리 갈등 있으면 우리가 뭐 주권자대로 해야지 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엘리트 그룹들은
한일 관계가 잘 풀려야 뭐가 되는 건데 특히 경제 쪽에.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라는 게 있는데 하면서 이제 사실은 위축되어 있는 경향들이 되게 좀 많잖아요. 근데 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는 자꾸 일본 설득하고 일본하고 함께 뭐 합의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 외려 국제사회에 직접적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할 가치조차 없는 논문이다. 예.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그거는 대단히 유교적인 사고 방식에서 유래된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을 무시해도 북미수교는 되겠다. 네. 라고 해서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고 이런 것들이 대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그 위안부 기록물을 올리는 것은 3년의 보류 기간이었어요. 네. 3년 지났습니다. 벌써 지난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를 제가 모르지만 그 일본 쪽의 순위가 아니었냐. 그러한 의구심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비판하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것을 그냥 일본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라고 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일본은 뭔가 이상한 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교수님이 이 소장님이 그 위안부 문제 논문을 많이 SSCI도 국제적으로 내셨다고 하는데 거기 그 학회지 쪽에서 그 램지오에 대한 반론을 또 초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예. 여러 명의 그 학자들에게 요청했다라고 해서 그중 한 사람 초였어요. 네, 그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리뷰를 요청한 건가요? 예, 리뷰.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명을 그 사람들이 검토하고 램지오가 거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5주간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님의 논문이 더 많이 알려져 있었으면 아마 이쪽에 요청이 갔을 건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저도 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위안부 그 논문 그 자료집도 냈고 일본에서도 자료집도 냈고 그 위안부 논문도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사람들은 그 편집장 초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예, 열린 토론에 자주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라는 힘은 굉장히 큰 힘으로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한국은 그게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너무 조용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오해를 줄 수가 있다. 약간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은 또 충분히 또 필요하고 일본 그냥 놔두기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주셨네요.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응원의 목소리도 주셨는데요. 권나연 님은 오사카 유지 교수님이 한일관 문제에서 늘 최전선에서 띄워주시는 모습 큰 힘이 된다고 항상 응원한다는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7608님은 일본군 성노예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민구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프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자세히 듣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세 분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갑다는 그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 토론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그리고 이신철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장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장희 명예교수님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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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퍼진 자유 개념 가운데 가장 자주 오용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게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사상이라는 주관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고 그 한계 안에서는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공개적으로 발표될 때에는 최소한도의 제약을 받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바뀌고요. 특히나 정치적 선동 및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주장으로 활용될 때에는 그 자유의 폭이 훨씬 제한됩니다.
이쯤 되면 최근 논란이 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역사 부족론에게 어떤 종류의 자유가 용인돼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일수록 입헌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를 유독 더 강조하고 더 적극적으로 오용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